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탑시크릿 중에 탑시크릿, 시청자 여러분께서 깜짝 놀랄만한 탑시크릿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장성택은 살아있다. 이런 첩보를 저희가 접수하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장성택이 살아있다, 죽었다 이런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도 뜨겁게 살았다, 죽었다는 논쟁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일관되게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왔는데, 장성택이 살아있는 것을 보았다는 두 가지 증언이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장성택이 처형됐다고 하는 2013년 12월 10일 이후 약 1개월도 안 돼서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을 봐주십시오. 바로 여기에 사진과 기사에 보면 평양에서 돌아올 쯤 바로 김정은이 이설주와 함께 파티, 연회를 베푸는데 그 자리에서 참석했던 데니스 로드먼은 자기 뒤에 장성택이가 서 있는 것을 봤다. 이런 충격적인 증언을 했고, 그것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가 잘 아는 미국의 어떤 여 교수님이 그 당시 데니스 로드먼의 평양 방문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때 김정은이가 가치권에서 스포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민무력성은 축구를 맡고, 무슨 인민보안성은 배구를 맡고, 그다음에 예무성이 농구를 맡다 보니까 그 농구 분야에서 뭔가 김정은에게 소위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초청한 것이 바로 데니스 로드먼이고, 데니스 로드먼을 초청한 측은 예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데니스 로드먼은 장성택을 보았다고 했고, 제가 또 잘 아는 그 여 교수님은 그 자리에 김옥, 김정일의 마지막 그 부인이라고 일컫는 김옥이 또 그 파티의 캡틴으로서 지휘하고 있다는 모습을 봤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장성택을 보았다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해 가을 평양시 삼석구역에는 김일성이 생전에 농사를 짓던 일종의 전원주택이라고 할까요, 특각이라고 할까요, 별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약간의 그 과일나무와 채소밭이 있는 특각이 있는데, 거기에서 장성택이 비교적 허술한 옷을 입고 이 가지치기, 과일나무 가지치기 하는 걸 보았다는 사람이 또 우리에게 제보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도 단순한 첩보가 아니라 직접 보았다는 사람의 제보를 전해 주었는데, 그러면 적어도 두 가지 증언을 통해서 장성택은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이고, 물론 그것은 언젠가 또 노출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장성택이 죽지 않았다는 이유는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북한에서 어떤 고위 인사에 대해서 군사재판을 하고 총살형에 처한다는 것을 공개한 적은 1953년 남로당 총책 박헌영을 북한이 숙청할 때 그렇게 했고, 또 69년 1월 인민군당 제4기 4차 전원회의에서 이른바 군벌주의자로 몰린 김창봉, 허봉학, 최광 이런 사람들을 북한이 제거할 때도 발표했고, 세 번째 이 군사재판은 바로 장성택에 대한 군사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형법 제60조에 따라서 사형을 언도하며 사형은 집행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꼭 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박헌영과 김창봉 등은 그야말로 인민무력상의 최고 재판소장이 되는 군인들이 군사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성택은 누가 재판했습니까? 명목상으로는 군사재판이지만 그 재판을 주관하고 집행한 것은 국가안전보위부입니다. 지금의 국가보위성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국가안전보위부가 했다. 이 사람들은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있지만 분명하게 군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안전보위부, 우리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이 해놓고 군사재판을 했다, 이렇게 여론을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하나의 기만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김경희가 지금 최근에 지난 구정 때 예술공연에 등장함으로써 우리는 깜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정일이 2011년 12월 27일 사망한 이후에 북한에서 제일 오르는 누구였습니까? 소위 권력에서. 바로 김경희였습니다. 김정은이 얼마나 등장해서 얼마 안 됐는데 자기 고모부를 과감하게 총살한다. 이것도 조금은 논리가 비약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당시 김경희가 모든 북한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이른바 어른이었다고 할 때 과연 자기와 같이 수십 년을 살아온 남편을 그래 쏴버려 이랬겠는가? 여기도 이제 우리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총살하는 과정을 봐도 우리가 조금은 의문점들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성택은 노동당 행정부장이었습니다. 그 숙청되기 전에는 노동당 행정부장은 바로 북한의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과 같은 최고의 권력기관, 무장을 한 군부 다음으로 무장을 한 이런 집단을 지휘하는 책임자로서 권한을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장성택 전에 그 밑에 부부장으로 있던 리룡하와 장수기를 북한이 총살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걸 총살하는 건 보았던 사람이 있지만 장성택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의 핏방울 튀기는 모습을 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장성택 생전설의 근거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장성택이 살아있다. 또 아직 죽지 않았다.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그 신밀히 애국 열사능에 가면은 북한에는 최고의 우리 국립묘지와 같은 것이 대성산 혁명 열사능이라면 그 다음 공적자들에게 주는 신밀히 애국 열사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지금 장성택의 형 장성우 차수와 또 동생 장성길 상장 이 두 사람의 묘비가 그대로 대리석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북한에서는 농업비서 서관이라든지 뭐 다른 그 고위층에 대해서 종파분자로 몰려서 숙청된 이후 그들이 묘비는 무조건 파헤쳐져서 그 묘비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성우와 장성길은 그대로 묘비가 번쩍번쩍하게 서 있느냐? 이게 단지 김경희의 힘으로만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역시 장성택이 아직은 생존해 있다. 이런 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역사에서 이 소위 종파분자 무슨 뭐 국가전복죄 이런 건 몇 차례 있었지만 과연 장성택이 진짜로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 했느냐?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김정일 사망 이후에 너무 권력이 집중되고 따라서 김정은으로서는 또 이제 그 비자금 문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자금 문제 자기가 김정일 생전에 관리하던 비자금을 깨끗이 김정은에게 털어놔야 되는데 그걸 털어놓지 않고 소위 북한의 어떤 이 인민경제를 좀 개혁개방으로 살려보자 이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좀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그 돈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돈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국가안전보위부나 또는 무력성이나 인민보안성이나 이런 간부들의 음해에 의해서 장성택은 종파분자로 하루아침에 국가전복죄로 사형을 언도받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우리 참 역사적인 그 말이 있듯이 김정은도 또 김경희도 김여정도 자기 고모부 남편을 그렇게 그냥말로 가축을 도살하듯이 죽일 수 있었겠는가. 어떤 권력의 자리는 깡그리 빼앗더라고 하더라도 그의 목숨만은 부지시켜주는 게 일말의 어떤 인간의 양심이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죽일 필요는 없었다. 이런 주장을 우리가 조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탑시크릿이 입수한 첩보로서 주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객관화되거나 입증되거나 그런 정보는 아니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탄생시킨 민주당의 실세 중의 실세로 불리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북한에 대한 작심 성토를 꺼내 주목됩니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단순한 한반도 문제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가서 확산 문제로 프레임을 짜고 있는 모양새가 확신해지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현지 시각 10월 21일 북한을 대량 살상 무기를 확산시키는 불량 국가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성토했다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22일 보도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현지 시각으로 21일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국제안보연구 싱크탱크 프로시어스 펀드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은 아주 악당이다. 노스코리아 베리 로그라는 수위 높은 발언을 하며 그들은 요란한 생쇼를 하며 자신들의 무기를 자랑하는데 그걸 팔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 기술을 요란하게 과시하고 있고 기술 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 역시 신뢰할 수 없다며 북한은 여전히 대량 살상무기 기술을 파는 판매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펠로시의 주장은 최근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 외교 안보 라인에서 북한의 확산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의 핵 문제를 단순한 핵개발 차원을 넘어 미국 본토와 동맹국 등 집단 안보 체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글로벌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지속적인 대화 제안을 북한이 끝내 거부할 경우에 실제 플랜 B, 즉 군사 옵션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은 북한과 이란을 언급하며
미국은 외교를 선호하지만 외교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입장은 올바르고 중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과 WMD 확산 의심을 받았던 이라크, 시리아가 어떤 응징을 받았는지 북한 지도부는 잘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후세인, WMD 의혹 받고는 결국 미국이 이라크전 이렇게 가지고 후세인 잡아서 전기 의자에 앉혀서 죽여버렸죠. 그때 대량 살상무기 확산 프레임을 짜서 후세인을 잡아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미국 민주당의 최고 실세 중에 한 명이죠. 지난 대선 때를 생각해보면 펠로시가 주장하고 하는 대로 이 민주당이 완전히 그냥 이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그런 발언 한마디였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까지는 펠로시가 북한 관련한 말을 했는데 올 들어서는 거의 말을 안 했어요. 북한 관련해서 언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펠로시가 처음으로 북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주 거친 언사를 토해냈죠. 바로 악당이다. 아주 악당이다. 그리고 생쇼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지금 북한은 명백하게 판매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판매자. 아니 대량 살상 무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도발이라고 하는 것들, 대구경 조종 방사포, 장거리 이 로켓들, 그리고 중단거리 미사일들, 이런 것들, 그리고 핵 탄두들, 이런 걸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사라라는 매력 공세. 구매자들에게 자신들의 물건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구매자는 우리 동맹국 누구든지 타격할 수 있다.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북한 문제는 미국 국민들이 아니 뭐 단거리 미사일 쐈는데 뭐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단거리 미사일을 베네수엘라가 사갔다. 그럼 플로리다 뭐 안전할 수 있냐? 뭐 안전 못하죠. 그러니까 이걸 글로벌 문제로 가져가서 언젠가는 이 북한을 때리는 이런 명분 축적에 하원 의장까지 나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펠로시는 뭐 정말 이 해리스를 발탁해서 부통령에 앉혔다라고도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 이 바이든은 내치하고 내가 국방 얘기한다. 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을 정도로 이 완전히 이 대외 관계를 꽉 잡고 있는 사람인데 그 해리스를 또 뒤에서 리모컨 조정하는 게 이 낸시 펠로시니까 미국의 앞으로의 대외 정책, 특히 북한 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설정할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 나의 뜻이 이래, 니들 앞으로 북한 관련해서 이렇게 움직여 라는 공식 선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김정은 또는 북한 생각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근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인공 바이러스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차 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신규 편성하면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우한에 기존의 시설보다 훨씬 더 큰 대규모 바이러스 연구소를 또 짓는다는 소식입니다. 천멸준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나서서 중국 공산당의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팬데믹의 진앙지였던 후베이성 우한시에 일명 장샤 실험실로 명명된 새로운 바이러스 연구소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미 지난 2월부터 관련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에포크타임즈가 현지 시각 10월 22일 보도했습니다. 이 실험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인체에 치명적인 신종 고병원성 병원체의 전염과 면역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P4 등급으로 바이러스성 질병의 이종 감염과 제어 능력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후베이성 정부는 밝히고 있는데요. 공개된 자료만 보면 이 연구소는 명백하게 신종 생물 무기를 만들기 위한 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번 팬데믹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우한바이러스 연구소가 주도하고 우한대학교, 화중농업대학교, 우한진인탄병원 등이 참가하는데요. 5년 뒤 본격 가동을 목표로 부지 조성이 진행 중인 이 사업은 무려 축구장 10개 면적 7만 제곱미터, 즉 2만 1000평에 달하는 대단지를 목표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한연구소는 이미 지난 9월 18일부터 장샤 연구소의 연구 인력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채용 공고에는 단일 프로젝트마다 2에서 3년의 연구기간이 제시되었고 응시 자격은 사회신용불량자, 즉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지 않는 블랙리스트는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이 연구소가 무슨 일을 꾸미는 것인지 짐작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팬데믹이 중국 공산당의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종 감염 가능 변종 바이러스라는 가설의 무게를 두고 전면적인 재조사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바이러스 연구소를 만들겠다는 중공, 인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초인류적 응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야, 이 정말 참 문제입니다. 지금 WHO에서 이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 또 입장 바꿔서
제대로 미국인들로 주로 구성된 이 조사단을 파견해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진짜로 혐의가 없나 이거를 재조사하겠다라고 해서 조사단 꾸리고 있죠. 여기 이제 미국 많은 미국 그 과학자들이 내가 하겠다 지원해서 지금 심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 아마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또 하나 더 만들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우한이 어딘가 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삼국지를 참 좋아했습니다. 삼국지 연의. 그 삼국지 연의에 보면 과거에 이제 이 관우 또는 유비 이 세력들이 이 주로 주둔하고 쟁탈전을 벌였던 바로 형주라고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강릉이라고 하는 그 지역쯤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장샤 연구소라고 지금 새로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디냐? 유비가 피신해 있었던 강하라는, 삼국지에 나온 강하라는 곳이에요. 장샤. 거기에다가 새로 한 2만 1000평 규모의 이 대규모 연구소를 짓겠다. 그런데 여기에 연구 인력 지원해라 하는데 사회 신용 불량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사회 신용 불량자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신용 불량자를 우리는 사회 신용 불량자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는 공산 사회이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은 안 돼. 나머지는 돼. 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연구소가 앞으로 또 어떤 그런 생물학적, 공작, 군사적 용도로 또 사회 혼란적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생물학 무기를 만드는 그런 연구소가 될 것이다. 또 P4 등급이니까 최고 보안 등급이죠.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정말 인류의 바이러스 또 인류의 바퀴벌레라고도 불리는 이 중국 정말 천멸준공해야 되는데 하늘이 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근 중국의 정법개통 대숙청은 시진핑에 대한 암살 모의가 적발됐기 때문이며 이 암살 모의의 배후에는 시진핑의 정적, 장쩌민계의 대부로 활동하는 장쩌민의 친손자 장즈청이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 시진핑이 경호작전 경험이 전무한 야전 군인을 중앙경위국 책임자에 발탁하며 경호부대를 물갈이한 이유는 장쩌민계에 의한 경호부대 매수와 암살 시도가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대만 CN미디어가 10월 2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국의 망명한 중국 언론인 고원구의 지난 18일 팟캐스트 방송 보도를 인용해서 시진핑이 지난 여름 우한 현지 지도를 준비하던 중에 상하이 경부국과 후베이 군구 정부국에서 시진핑의 암살 계획이 포착되었다고 보고해 일정이 취소됐다라며 이 암살 작전을 주도한 이가 최근 숙청된 공안부 부부장 순리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고를 받은 당시 시진핑의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검게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즉각 가담자 색출 지시를 내렸다는데요. 조사 결과 장쩌민계의 자금에 매수된 중앙경위국 구국 간부에서부터 북부정부 그리고 로켓군, 공안 고위 간부들이 상당수 암살 모의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경악했다고 고원구이는 주장했습니다. 시진핑은 10월 2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동시다발 체포작전을 벌여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3일간 무려 2만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사자들은 물론 그들의 운전기사, 가정부까지 체포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체포된 자들은 은닉자산을 모두 토해내는 조건으로 2조 위안, 즉 368조 원에 달하는 거금을 내놓고 목숨을 건지고 있다고 고원구이는 주장했습니다. 고원구이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설계한 장쩌민의 손자 장즈청이 싱가포르에 도주했다가 중국 정보당국 관계자들에게 붙잡혀 배편으로 현재 베이징으로 압송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반역 행위 적발로 리더격의 인물이 법정 최고형을 받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쩌민계가 어떤 반격에 나설지 중국 권력투쟁이 점입가경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은 10년씩만 했어요. 장쩌민 10년 했죠. 그 다음에 후진타오 10년 했죠. 그리고 시진핑 10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사람 넘어가야 되는데 안 하죠. 그래서 시진핑이 종신집권할 것이다. 그래서 시황제가 된다. 이게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진핑의 연임을 막기 위해서 장쩌민계가 계속 권력투쟁을 했는데 암살 시도까지 했다. 그런데 이제 시진핑